낭만서점 44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희입니다. 네, 저희가 긴 방학을 마치고 아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네, 저희가 여러분들과 이 만난 것이 매주 업로드가 됐으니까 여하튼 녹음을 매주 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저희가 준비했던 특집 4부작은 약 2개월 전에 이틀에 걸쳐서 녹음을 그렇죠. 했습니다. 네. 하루에 2개씩.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긴 방학이 지나고 허희 씨와 저는 좀 오랜만에 만난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렇게 댓글을 살펴보니 난리가 났더군요. 여기 네. 굉장히 많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저희가 좌담을 해서일까요?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아무래도 논쟁적인 부분들이 많으니까요. 네네. 네, 그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까마님은 순수문학이라고 명칭하는 것에 대해서 좀 거슬린다는 의견도 주셨고, 근데 그 댓글로 킹쿤쭈님은 용어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하는 그런 이야기. 산뜻한 아이님도 댓글을 달아주셔서 순수문학, 장르문학 구분하는 거 문제 아닌가요? 이런 댓글도 주셨고요. 예. 다 읽어드리기에는 굉장히 긴 설전들이 벌어졌는데요. 네. 네. 그렇게 격렬하게 싸우신 것까지는 아니고요. 네. 한번 댓글 들어와서 한번 구경해 보십시오, 여러분. 네,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신 건데 네. 저희가 방송을 진행하면서 순수문학, 장르문학 네. 이런 용어를 사용했는데 거기에 대한 그 용어가 과연 이제 합당한 것이냐, 그렇죠. 예,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신 건데요. 네. 제 개인적으로 이제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사실 그 순수문학과 장르문학의 어떤 엄격한 네. 그 구분이 이제는 거의 무의미해진 네. 시대가 됐거든요. 사실 좌담을 하면서도 저도 쉬는 시간마다 여쭤봤던 것 같아요. 무슨 차이예요, 도대체? 시원한 대답을 들을 수는 없었는데. 네. 그러니까 장르문학이라고 할 때 과연 순수문학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들의 장르적인 요소가 없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도 않죠. 또한 네. 장르문학이라고 불리는 것들에서 어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수문학적인 가치가 없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언제나 그 서로가 교접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예전 이제 문학 개론에서는 그런 것을 엄밀히 나누는 경향도 있었지만 네. 요즘에 비평 추세로 본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 자체를 문제시하는 네. 그리고 순수문학과 장르문학이라는 용어 자체가 정말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진 용어라기보다는 네네. 정말 어떤 것을 좀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약간 화석화된 용어로 쓰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지난 4번째 좌담 때 제가 많이 배웠던 것 같은데 그때 오셨던 대표님. 네. 예. 신춘문예라는 제도가 사실은 좀 낡은 제도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저는 그게 유래가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아주 예전 개화기 시대부터 시작해서 그때 남아있던 좋은 문학을 발굴해보자 하는 제도인데 아직도 남아있다 보니 네네. 이게 권력이 되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네. 이 안에서 이 논쟁도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떤 이름 앞에 순수라는 말을 붙이는 것 자체가 나머진 순수가 아니냐? 그렇죠. 되게 이런 얘기를 하게 논쟁적일 수밖에 되죠.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 문학사를 이렇게 반추해 보면 순수문학의 반대편에 참여문학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또 흔히는 대중문학을 그 반대편에 놓습니다. 근데 순수문학이라 그래서 대중을 지향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가 분명히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죠. 네. 하긴 그런데도 또 뭐라고 불러야 되긴 하니까 그쵸. 계속 부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댓글을 또 아주 길게 달아주신 짜라투스트라 님. 너무 길어서 어떻게 정리가 안 됩니다. 하지만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짜라투스트라 2님께 선물 네. 드리고요. 네. 그 밑에 쭉 내려가 보면 아유, 참 댓글 정말 많네요. 나띵 스페셜 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오디오북을 정말 좋아하는데 이런 보물 같은 팟캐스트를 이제라도 알게 되어 행복하네요. 미리 듣는 소설을 들으며 잠들면 괜히 부자가 되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 좋고요. 정용준 작가님 나오신 편에서 독서를 하는 동안에 보호받는 느낌이 든다고 표현하신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사실 독서를 즐기는 편은 아니지만 앞으로 오디오북뿐만 아니라 낭만서점에서 소개하는 책들을 독서하며 그런 기분을 오롯이 느껴보도록 해야겠어요. 아,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짜라투스트라투님, 네. 경환 씨가 선물 드리겠다고 예, 하셨는데, 뭐 잠깐만 언급을 언급해 주시죠. 해드린다면, 과연 한국 소설이 왜 독자들의 지금 외면을 받고 있느냐, 이에 대한 의견을 좀 남겨주셨습니다. 네. 경청할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네네. 네, 뭔가 독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문학 그리고 비평, 에 대한 생각들을 저도 좀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오랫동안 선물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한 분 더 뽑겠습니다. 수정되었습니다, 님. 어스시 편을 굉장히 재밌게 들으셨다고. 진짜 리얼 꿀잼. 네. 번역자 선생님과 박수진 기자님의 애정 가득한 목소리 듣고 있자니 저까지 가슴이 뛰었답니다. 말씀해 주셨네요. 예. 팟캐스트에 어쨌든 저는 이것이 큰 강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반드시 최근 걸 들어야 되는 게 그렇죠. 아니라는 것. 네. 네. 이렇게 쭉 리스트를 검색하다가 이거 내가 요즘에 읽은 책인데 하면서 다시 다운받아서 그렇죠. 들을 수 있는 이런 과거의 피드백을 듣는 것도 묘한 묘미가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어스시를 했던 게 벌써 한 세 달 전인데 네. 네. 생생하게 저희가 피드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나띵 스페셜님, 수정되었습니다님, 짜라투스트라2님께 선물 보내드릴 텐데 저희 낭만서점 PD님 메일 주소로 북뉴스@교보북점.co.kr 이메일 주소로 본인이 받으실 연락처와 주소를 남겨주세요. 책이 가득한 그리고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서점입니다. 네, 저희 낭만서점에서 새로운 코너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슈를 담은 책. 예.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잠깐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요즘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책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리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키워드들을 좀 성찰해 볼 수 있는 책 두어 권 정도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코너인데요. 네. 오늘은 혐오라는 네. 키워드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부터 좀 센 키워드네요. 네. 혐오. 혁오도 아니고 이성 혐오, 여성 혐오, 뭐 남성 혐오, 성소수자 혐오. 아니 장애인 혐오도 있습니까? 장애인 왜 혐오합니까? 뭐 아무튼 혐오의 키워드가 있네요. 네. 상대방의 존재를 싫어하고 네. 나아가 배척하고 뭐 이런 행태들을 또 포괄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네. 요즘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특히 여성 혐오, 또 여성 혐오의 반발로 나타난 남성 혐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죠. 무슨 충, 뭐 이런 단어들도 요즘 막 나오기 시작하고. 예, 뭐 대표적으로 개저씨, 김치녀, 뭐 이런 것들이 또 요즘 유행하고 있는 용어인데요. 네. 한남충, 이거 뭡니까? 한남충이 뭐예요? 한국 남자들은 벌레다. 그거예요? 처음 알았네요. 예. 이런 게 이제 인터넷 상에서 서로를 이제 비난하는 용어들로 쓰이고 있는데요. 이런 사회 현상에 대해서 또 비판한 책들, 또 성찰한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저자가 많습니다. 윤보라, 임호키, 정희진, 시우, 루인, 나라. 이렇게 함께, 만든 책인데요. 여성 혐오가 어쨌다고? 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그 여성 혐오를 키워드로, 여성학자, 그러니까 이런 여성학 공부를 꾸준히 해오셨던 6분께서 네. 이 글을 쓰셨는데요. 또 정희진 선생, 또 이모키 선생 같은 분들도 굉장히 유명한 또 필자시죠. 물론 뭐 나머지 분들도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이지만, 저는 그래서 이 여성 혐오가 어쨌다고 특히 이 두 분의 글, 좀 주의 깊게 봤는데요. 네. 여성 혐오가 어쨌다고라는 이 질문형 문장에는 결국 뭐가 어쩌고 어째 이런 건가요 지금? 여성 혐오의 본질과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나왔는가, 그 현상의 이면을 좀 들여다보고 네. 또 어떤 해결책을 좀 마련해 볼 수 있을지
예, 그런 것들을 담아놓은 책입니다. 네. 짧게 서술이 되어 있어서요. 좀 편하게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또 한 권의 책은요. 이갈리아의 딸들이라는 책이고요. 게르드 브란튼베르크의 책입니다. 예. 이갈리아의 딸들은 제가 대학 1학년 때 사회학 개론 시간에 처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사회학 수업을 가르쳤던 선생님께서 이 책을 필독서로 넣으셨습니다. 네. 앤서니 기든스의 현대사회학과 이 책이 필독서였던 그 기억이 지금 새삼 떠오르는데요. 이 책은 일종의 그 가상의 세계, 그러니까 이갈리아라는 이 세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남성과 여성의 그 성 역할이, 그러니까 성 기간 자체가 바뀐 겁니다. 그 여기에서는 um과 맨um이라는 네, 일종의 뭐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새로운 젠더예요, 그럼. 근데 왜 um과 맨um이냐면 보통 우리가 영어에서는 그 사람을 지칭하는 명사로 man을 쓰잖아요. 물론 남자도 됩니다만 네. 그것을 이제 뭐 사람 일반 명사로 그렇죠. 쓰기도 합니다. 근데 여자들은 그 앞에 그 W를 붙여서 우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아, 거꾸로 한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um이라는 존재와 그리고 맨움이라는 존재를 만들므로써 현실의 맨과 우먼의 관계를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현실의 어떤 성 역할들 그리고 성 규범들을 이 책 안에서는 전도해 놓고 우리 뒤집어서 생각해 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죠. 그럼 소설인가요? 네, 소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 읽으면서 20살 때 네. 예, 좀 많이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는 남자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왔던 지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누려왔던 지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무엇이었는가를 새삼 성찰하게 만드는 책이었습니다. 자, 2016년 처음으로 첫 작품입니다. 다루는 소설. 네. 저희가 고른 소설은 퍼트리샤 하이스미스의 캐롤입니다. 캐롤. 뭐 징글벨 캐롤도 있지만 이 캐롤은 사람 이름입니다. 네. 아니 오랜만에 경환 씨랑 지금 녹음실에 왔는데 되게 좋네요. 되게 즐거워하시네요. 네. 깜짝 놀랐어요. 요즘 일상이 저는 굉장히 이렇게 팍팍하셨어요? 팍팍하고 별로 이렇게 윤기가 없었는데 경환 씨를 만나니까 이런 소소한 재미를 안겨주시네요. 자, 퍼트리샤 하이스미스에 대해서 일단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1921년 미국에서 태어나서 바너드 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했습니다. 1950년 열차 안의 낯선 자들을 발표하며 데뷔했는데 이 소설은 세간의 주목을 받으며 히치콕 감독에 의해서 영화화되기도 했습니다. 하이스미스는 1955년 재능이 있는 리플리를 시작으로 36년에 걸쳐 완성한 연작소설 리플리 5부작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는데요. 중년에는 유럽으로 건너가 지필에 매진했고 소문자 G 출간을 마지막으로 1995년 스위스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현재 스위스 바젤에 그녀의 문학을 기록한 기록물들이 보관되어 있죠. 네, 그리고 타임스 선정 역대 최고의 범죄소설 작가 50인 중 1위를 차지하기도 한 하이스미스. 그녀가 쓴 20편 이상의 작품이 영화화된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이스미스의 주요 소설로는 리플리 5부작 외에 올빼미의 울음, 동물 애호가를 위한 잔혹한 책, 어쩌면 다음 생에 등이 있습니다. 네, 퍼트리샤 하이스미스는 저희 낭만서점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예, 재능 있는 리플리. 이 시리즈가 그 하이스미스의 대표작인데요. 그렇군요. 예, 이 중에 1권을 그 정혜연 작가님과 진행을 할 때 한번 다뤘었죠. 근데 이 캐롤이 하이스미스의 작품 중에서는 좀 특이한 위치를 갖는 책입니다. 우선 그렇죠? 자전적인 경험이 녹아 있고요. 또 범죄 소설의 대가가 쓴 로맨스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범죄라는 테마가 여기에는 없어요. 네, 그렇군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캐롤이란 작품이 특이하기도 하고 또 이 작품이 여러분께 많이 알려지게 된 건 뭐니 해도 영화됐기 때문입니다. 네. 최근에
그 케이트 블란쳇과 루니 마라가 주연한 예, 영화가 개봉을 했었죠. 저도 영화를 봤는데 굉장히 그 영상들이 예. 알록달록하고 코디를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 네. 아름답더군요. 자동차도 예쁘고. 그럼 뭐 미장센뿐만이 아니라 네. 이 영화의 섬세한 감정선들이 워낙 정밀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어서요. 저도 이 영화를 봤는데 보고 나서 아, 이 영화는 최근에 본 영화 중에 정말 좋은 영화로 꼽을 만하다라고 제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뭐 저희가 오늘은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뭐 한다기보다는 저희는 소설 팟캐스트니까 정말 퍼트리샤 하이스미스가 쓴 캐롤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해서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디테일한 부분에서 영화 소설이 좀 달라요. 네. 네. 영화 속에서는 이제 여주인공이 사진을 찍는 사람인데 테레즈라는 여자와 네. 캐롤이라는 여자 그렇죠. 두 명이 주인공인데요. 그 테레즈가 꿈꾸는 직업이 영화에서는 그 사진을 찍는 예, 그런 사진가로서의 꿈을 키웁니다. 네. 그런데 책에서는 다르죠? 예, 소설에서는 연극 무대 디자이너를 꿈꿔요. 그런 부분이 좀 다른 지점이 있고요. 네. 그 외에 역시 영화 차이 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저희가 뭐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왜 영화 소설이 다른지 뭐 이런 걸 저희가 뭐 이렇게 해명하려는 건 아니고요. 네. 정말 소설에 집중해서 캐롤이라는 작품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먼저 저자 후기를 읽어드리는 게 여러분의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저자 후기에 퍼트리샤 하이스미스가 왜 캐롤을 쓰게 됐는지 그리고 이 책이 그녀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좀 많이 드러나거든요. 그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에 대한 영감을 얻은 건 1948년 말이었다. 당시 나는 뉴욕에 살았다. 열차 안의 낯선 자들의 집필을 막 끝냈지만 1949년이 돼서야 출간할 수 있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약간 우울해졌고 돈도 쪼들렸다. 그래서 몇 푼이라도 벌려고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불리는 기간 동안 맨해튼에 있는 대형 백화점에서 판매 사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한 달 정도 일했던 것 같다. 정확히 말하자면 2주 반이었다. 어느 날 아침 시끄럽고 정신없는 장난감 코너로 모피코트를 걸친 금발 여성이 걸어왔다. 여자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인형 카운터로 직행했다. 인형을 사야 하나? 아니면 다른 걸 사야 하나? 내 기억에 그녀는 아무 생각 없이 장갑 두 쪽을 한쪽 손바닥에 대고 털었던 것 같다. 그 여자가 눈에 띈 이유는 혼자 온 데다가 당시 모피코트는 귀했고 금발에 광채가 흘렀기 때문이다. 뭔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여자는 내가 보여준 두세 가지 인형 중에서 하나를 골랐다. 그런데 나는 머릿속이 이상하고 어질어질해서 거의 기절할 지경이었다. 동시에 환영을 본 듯 기분에 들뜨기도 했다.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한 후 나는 혼자 사는 아파트로 돌아왔다. 그날 저녁, 주제를 정해 플롯을 짜고 스토리를 잡았다. 모피코트를 입은 금발의 우아한 여자에 관한 이야기였다. 이것이 캐롤의 줄거리가 되었다. 그러면은 이 소설 속 초반부에 나왔던 장면과 굉장히 유사한 경험에서 출발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겪은 이 일이 그리고 거기에서 받았던 어떤 충격이 이 소설을 집필하게 만들었던 건데요. 제가 앞서서 이 캐롤이 하이스미스의 자전적 네. 소설이라고 했잖아요. 네. 정말 그 백화점에서 일한 경험 그리고 어떤 금발 여자를 만난 것 그것 때문에 꼭 자전적이라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동시에 하이스미스가 가진 말 못했던 고민, 성 정체성, 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그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네. 하이스미스가 레즈비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이 지금에 와서는 그렇죠. 지금에 와서는 그런 동성애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시선들, 편견들이 그래도 많이 관대해졌나요? 예, 완화되었잖아요. 물론 아직도 뭐
예, 그런 고루하고 또 보수적인 시선으로 그런 성소수자에 대해서 뭐 동성애에 대한 예, 배관시를 하는 경우도 많지만요. 그런데 2000년대에도 심지어 이런데 하이스미스가 살았던 시대가 1950년대였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동성애라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네. 금기 그리고 압박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네. 이 하이스미스가요. 이 캐롤이라는 작품을 1952년에 클레어 모건이라는 필명으로 출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이스미스도 본인의 소설이 레즈비언 소설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레즈비언 소설가다. 그렇죠. 레즈비언 소설가다라고 낙인 찍히는 것에 대해서 싫어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두려워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정체성이 그 레즈비언 소설가로서 굳어지는 것 자체를 그 거부했기 때문에 나중에야 이 캐롤이 그 정말 캐롤이라는 그리고 퍼트리샤 하이스미스라는 본인의 이제 이름을 되찾아서 출간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당시에는 클레어 모건이라는 필명으로 출간을 한 건데 네. 그러면은 캐롤이 이제 이때 100만 권 이상 팔리면서 큰 성공을 거뒀다고 네네. 조사가 돼 있는데 클레어 모건이 하이스미스보다 더 유명해진 건 아닌가요? 그럴 수도 그 있겠죠. 정도는 아닌가요? 네. 근데 뭐 하이스미스가 워낙 또 네, 좋은 작품들을 많이 썼으니까요. 네. 근데 캐롤이라는 이 제목도 원래는 소금의 값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원제가 The Price of Salt거든요. 예. 그렇군요. 그 소설의 말미에 가면 이 세상에 어떻게 내가 그러니까 소금 그러니까 이 세상이 소금이라는 것 그러니까 빛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거든요. 테레즈가 그걸 따서 이제 소금의 값이라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캐롤이라는 제목으로 1990년에 다시 찍게 됩니다. 그럼 제목 바꿔서 다시 나왔군요. 그렇죠. 약 40년이 흘러서.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이스미스가 1960년대에 커밍아웃을 해요. 그러니까 이 소설이 나올 때는 뭐 그런 것에 대한 뭐 클레어 모건으로 또 네. 출간을 했으니까 네.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클레어 모건이라는 존재로는 이렇게 드러내지 않았군요. 그렇습니다.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 배경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캐롤의 줄거리를 소개를 해드리죠. 이 캐롤은 1950년대 미국 뉴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19살이 된 테레즈 벨리벳은 백화점 점원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테레즈는 딸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러 온 캐롤 에어드를 만나게 됩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캐롤을 보면서 테레즈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는데요. 테레즈가 캐롤의 집으로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낸 것을 시작으로 두 사람은 친밀한 감정을 느끼며 점점 가까워집니다.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캐롤은 테레즈에게 자동차로 미국을 여행하자고 제안하고 또 테레즈는 캐롤과 함께 떠나기로 결심하는데요. 여행 과정에서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때 테레즈와 캐롤을 쫓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캐롤의 남편 하지가 캐롤의 뒤를 캐기 위해 붙인 사설 탐정입니다. 과연 캐롤과 테레즈는 이런 세상의 위협에 맞서서 자신들의 사랑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둘이서 같이 여행 떠나는 장면에서는 델마와 루이스가 생각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총독권이고요. 로드무비적인 요소가 네. 있죠, 분명히. 근데 주변에 어떤 풍경이 도드라지게 나타난다기보다는 정말 두 사람의 감정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그렇죠. 네, 두 사람이 처음에는 이렇게 좀 서로에게 약간 거리를 두고 있다가 여행을 계속하면서 마음을 열게 되고 네,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죠. 확인하죠. 네. 동성애와 관련된 어떤 소설들, 영화들을 상당히 많이 봐왔거든요. 최근에도 뭐 세련된 그런 작품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사실 퍼트리샤 하이스미스의 이 작품이 조금 심심한 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밀고 나가야 되는데 라든가 왜 여기에서는 좀 더 좀 진보적인 생각을 못하지? 그러니까 왜
본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감이 없지? 뭐 이런 아쉬움 같은 것들. 근데 그것이 그게 1950년대라는 그렇죠. 그 시대 상황을 놓고 본다면 분명히 그럴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950년대에 나온 이 소설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를 하고 본다면 네. 저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일정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소설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대체로 이 시기까지 동성애를 다뤘던 작품들이 다 비극적으로 끝이 났어요. 뭐 자살을 한다던가 그들이 되게 뭐 비극적으로 헤어진다던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네거티브한 방식으로 결말을 맞았는데 캐롤은 정말 거의 유일하다시피 포지티브한가요? 말해도 좋을 정도로 결말이 긍정적이죠. 결말이 긍정적인 동성애 소설로서의 어떤 선구자적 위치군요. 그렇게 거의 처음으로 나왔다고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퍼트리샤 하이스미스가 이 소설을 발표하고 그때는 뭐 클레어 모건으로 발표를 했으니까 이 클레어 모건에게 편지가 막 오는데요. 네. 그 여성들이 캐롤 그러니까 이 소금의 값이 긍정적으로 결말이 나서 너무 좋다. 자기가 지금까지 봐왔던 어떤 모든 작품들에서는 전부 다 죽고 뭐 이랬는데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게 결말을 맺어줘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 네, 이런 편지를 받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캐롤이 갖고 있는 마지막에 이 긍정성이라는 것이 분명히 의미 있게 평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반드시 이 소설을 동성애 코드로만 또 읽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또 문제를 삼고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코드가 하면, 있을 수 있나요? 저는 결국 이 소설을 보면서 캐롤과 테레즈의 사랑이 여자와 여자의 사랑이라서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상하고 삐걱거리고 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랬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캐롤과 관련해서 그 영화 평론가 이동진 씨가 이제 뭐 이 코멘트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결국 뭐 요약을 하자면 캐롤의 사랑은 특수한 사랑이라기보다는 보편적인 사랑이다라는 거였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비판들이 쏟아졌어요. 근데 저는 그 비판은 어떤 식의 비판인가요, 그럼? 그러니까 훨씬 더 그 동성애 그리고 그런 그 성소수자를 다룬 그런 작품으로 읽어야 하는데 왜 보편적인 사랑으로 환원시켜 버리느냐에 대한 비판이었죠. 근데 저는 보편적 사랑이 가진 속성 자체의 어떤 보편성을 놓고 본다면 저는 맞는 말이기도 하다. 저는 이동진 씨 입장이 동의하는 쪽이에요. 맞아요. 영화를 보면서도 소설을 읽으면서도 삐걱거림, 그러니까 이런 에피소드들이죠. 뭐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했던 캐롤의 거의 일방적인 이별 통보. 그 후에 다시 만났을 때에 또 테레즈의 대응하지 않는 모습. 그게 일반 또 연인 간에서도 나오는 장면이고 그 감정이 굉장히 쫄깃했고. 근데 네. 또 다시금 캐롤을 찾아가는 테레즈의 모습. 네. 그러니까 별것 아닌 줄거리인데도 그 감정에 이끌려서 굉장히 몰입해서 보게 되더군요. 예. 그러니까 캐롤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좀 이야기를 하고 가죠. 네. 그러니까 이 캐롤이라는 이 제목을 삼을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는 이 주인공이 이 인물 어떠한 사람인지를 좀 알아야 저희가 이야기했던 왜 보편적인 사랑에 가까운지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테레즈의 시점으로 쓰여진 이 소설은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테레즈가 캐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테레즈의 마음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캐롤의 속마음은 전혀 몰라요. 그 독자의 입장에서는 캐롤을 항상 테레즈를 거친 시선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캐롤이 어떤 여자일까? 우리는 그냥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테레즈가 캐롤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요.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 네. 자존심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네. 그러니까 자존심이 강한 여성이라는 건데요. 그렇군요. 이를테면 캐롤은 테레즈한테 항상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명령하냐면 이렇게 물어봐요. 피아노 쳐요? 물어봐요. 테레즈가 가끔요. 네. 그럼 좀 쳐봐요. 그리고 테레즈가 거절하려 하자 캐롤이 명령하듯 말했다. 못 쳐도 괜찮으니까 아무거나 치라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장면들이 이 소설에 곳곳에 나옵니다. 캐롤은 항상 명령합니다. 뭐랄까요? 그러면 나쁜 남자 아니고 나쁜 여자 컨셉인가? 그러니까 테레즈를 항상 이끌어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를테면 이런 장면도 있어요.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테레즈는 뭔가 설명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긴 자신의 목소리에 미소를 지었다. 캐롤은 시선을 맞추지 않고 고개를 저었다. 어린애네, 어린애. 혼자 무슨 생각하는 거야? 네, 이렇게. 어린애 취급하는 그렇죠. 거죠? 근데 실제로 테레즈가 연하이기도 해요. 그렇죠. 네. 영화에서 봤을 때도 거의 뭐 언니 동생 10살 차이 나는 언니 동생 네. 느낌이었는데. 네. 또 소설에서는 테레즈가 19살로 나오고요. 그리고 캐롤의 나이는 30, 뭐 중반 정도로 나옵니다. 15살 차이 느낌이군요. 네. 이런 것도 있어요. 테레즈가 이거 필요 없는데요. 아무튼 고마워요. 조합 가입비를 헐어도 상관없어요. 라고 말을 하니까 말대꾸하지 말고 캐롤이 말을 잘랐다. 네가 이걸 받아야 내가 좋아. 기억나지? 네. 이런 장면들에서 곳곳에 네. 캐롤의 강압성이 드러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캐롤이 결코 다정다감한 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네. 그 어떤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든 그 사랑은 항상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리드? 예. 한쪽이 리드를 하고 한쪽이 따라가는 관계가 성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항상 50대 50의 동등한 연애 관계라는 건 저는 경험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항상 네. 그런 관계에 그 어떤 역할이 부여가 돼요. 네. 그리고 정신분석학에서도 사랑의 관계를 설명할 때 항상 남성 도식과 여성 도식이라는 것을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신분석학이 100% 옳다라는 개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정신분석학적 견해를 참고 삼아 본다면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든 여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든 남자와 남자가 사랑을 하든 정신분석학 안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성이 어떻든 간에 예. 그 역할을 누군가는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성적 그 정신이 수행하는 것과 여성적 정신이 수행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사실 방금 캐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캐롤이 좀 남성적이네요.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렇게 말했다가 또 무슨 얘기 나올까봐 제가 참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 그 얘기가 맞군요. 결국.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라는 것에 어떤 가치 우위를 제가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요. 네네. 그 남성과 여성이 예를 들어서 만난다고 칩시다. 네네. 그러니까 제가 생물학적으로 남성이고, 제가 이제 생물학적인 어떤 여성을 만났어요. 근데 제가 그 실제 연애 관계에 있어서, 사랑 관계에 있어서는 제가 여성의 역할을 할 수도 수행하고 반대로, 그쵸. 생물학적인 여성이 남성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젠더가 불일치, 그러니까 젠더와 어떤 정신의 그렇죠. 불일치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에피소드들이 뭐 아침마당 내지는 뭐 자기야 이런데 많이 등장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뒤바뀐 젠더.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생물학적인 그러니까 젠더적인 성 그 동성이라는 것이 반드시 여성과 여성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지. 네. 그러니까 젠더적인 정신분석학적인 관점에서 네.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그 캐롤과 테레즈의 사랑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사랑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네.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더 좀 부연을 하자면 사실 이 성에 대한 그 철학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유를 했습니다. 네. 실제로 들레즈와 가타리, 천해고원이라는 그리고 뭐 다른 여러 저작들을 남긴 두 명의 철학자가 있는데요. 뭐 제가 들레즈의 입장에서 설명을 좀 드린다면 들레즈와 그 가타리가 이 안티오이디푸스라는 네. 그리고 뭐 천해고원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엔게의 성이라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성이라는 것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성이라는 것이 어떤 분자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모든 어떤 분자적인 단위에서의 성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에 따른 N개의 성이 있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신분석학에 있어서의 남성과 여성 도식이 들레즈와 가타리의 N개의 성이라는 도식으로 또 이렇게 격파될 수 있는, 좀 반발될 수 있는 그런 지점들도 있다고, 좀 부연을 하고 싶네요. 네.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 논쟁 안에서 언제나 생각해왔던 부분. 인류는 계속해서 출산과 육아와 번식을 하죠. 번식이라는 단어는 좀 그런가요? 아무튼 자녀를 낳고 계속해서 유기체적으로 인류가 존재를 하는데 50% 이상의 동성애 인구가 발생했을 경우 인류는 50%까지도 안 올라가도 돼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에 결국은 부딪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일단은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반박들이 이어질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뭐 인류가 반드시 생존이야 뭐 인간의 기본 인류 생존 안 해도 된다. 뭐 번식을 해야 할 이유는 없죠. 우리가 유전자의 명령에 따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결혼 안 해도 되고 자식 안 낳아도 되고 그거야 뭐 하죠. 본인의 선택의 문제이니까요. 결국 우리가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라면 그건 저는 뭐 선택의 문제이고 우리가 뭐 국가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부강해져야 합니다. 선진국이 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자식을 많이 낳아야죠. 미래의 생산 인구니까 뭐 이런 국가의 어떤 이거 언젠가 했던 얘기 같은데 우리가 잘 살아보세요 운동하고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키우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 캠페인이 지금 잘못으로 드러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은 경제를 돌릴 수 있는 청년의 그 인구가 부족하다면서 그 캠페인은 다 싹 지워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잘못됐었는지가 금세 드러나는 게 또 이 부분에서도 생각해 볼 점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철저하게 통치자적 관점에서 잘못 드러난 거고, 전 뭐 개인의 입장에서는 전혀 상관없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성애라는 것이 철저하게 그 문화적인 그 상황에 따라서 전혀 이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 고대 그리스 사회의 소크라테스의 경우에는 에피소드도 있더군요. 그렇죠. 거기에서 그곳에서는 그냥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그냥 현상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많이 드러나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터부시 되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인간을 국가의 생산 동력으로서 중요하게 간주를 하고 국가가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어쨌든 지속적인 재생산이 필요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으로부터 출발하는 그런 공고한 체제를 만들었던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성애가 억압돼 왔었죠. 자, 오늘 작품으로 지금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자, 얼른 가보죠. 자, 그럼 저희가 소설의 초반부로 다시 돌아와서요. 테레즈와 캐롤이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되는지 그 장면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맞닿았다. 테레즈는 상자를 열다가 고개를 들었고 때마침 여인도 고개를 돌리는 순간 두 시선이 부딪혔다. 여인은 늘씬한 몸매에 금발이었으며 넉넉한 모피코트를 걸친 모습이 우아했다. 한 손을 허리에 대고 있어서 모피코트 앞섭이 벌어졌다. 눈동자는 회색으로 무채색이나 불꽃이 일듯 강렬했다. 눈동자에 붙들린 테레즈는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앞에 있는 손님이 재차 묻는 소리가 들렸지만 테레즈는 가만히 선 채 벙어리가 되었다.
여인은 딴 데 정신이 팔린 표정으로 테레즈를 쳐다보았다. 백화점에서 사야 할 물건이 머릿속 절반을 차지한 것 같았다. 주변에는 판매 여직원이 한둘이 아니었지만 테레즈는 저 여인이 분명 자기에게 올 것임을 직감했다. 여인이 서서히 카운터로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다. 테레즈의 심장은 멈춰 섰던 순간을 만회하려는 듯 쿵쾅거렸다. 여인이 점점 다가오자 테레즈의 얼굴이 붉어졌다. 예, 테레즈가 백화점 점원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캐롤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때는 뭐 캐롤인지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름도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 본 여인입니다. 예, 단지 시선이 마주쳤을 뿐인데 테레즈는 그녀에게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러게요. 그 뒤에 보면 어떻게 서술이 돼 있냐면요. 캐롤이 매장 한가운데 서서 바라보는 시선을 테레즈가 느낀 순간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선이라는 것, 것이 사랑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것. 그렇죠. 저는 여기에 좀 예,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보통 우리가 사랑의 시작이라고 할 때 두 가지 종류로 나누잖아요. 하나는 서로 대면 하다가 점점 정들어가면서 아 내가 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 발전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정말 전류가 이렇게 팍 하고 튀듯이 딱 보고 첫눈에 그렇죠. 열정적으로 돌입하는 예, 그런 사랑이 있는데 지금 캐롤과 테레즈는 후자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캐롤이 테레즈에게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는 모릅니다. 네. 단지 테레즈만 테레즈의 심리만 우리는 알 수 있으니까 네. 테레즈가 지금 캐롤에게 반했구나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 테레즈의 시점으로 이 소설이 서술이 되기 때문에요. 이건 굉장히 편향된 시각을 독자에게 제공해 줍니다. 균형 잡힌 시각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테레즈한테만 감정을 이입하게 되고 또 테레즈가 캐롤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처럼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테레즈의 입장에서는 캐롤이 어떤지 모르니까 네. 자기의 마음만 그리고 처음 좋아하기 시작하는 것도 테레즈가 먼저니까 되게 안타까워하고 애타하는 거죠. 그러면서 독자들도 읽어나가면서 동시에 테레즈가 그 느끼는 그런 감정들, 설렘, 질투, 자책 같은 것을 고스란히 경험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시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랑이 가지는 속성일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특히 조금은 이끌려가고 있는 그 아까 얘기했던 남자와 여자로 젠더 네네. 나눴을 때 여자 쪽에 속하는 감정. 그게 남자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누군가를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만약에 네.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테레즈의 마음과 동시에 캐롤의 마음까지 보여줬다면 네. 저는 어떤 그 서스펜스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훨씬 더 네. 감소하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수많은 연애 관련 노래들, 특히 짝사랑에 관련된 노래들, 제주소년으로 치면 눈 오던 날, 네. 그렇죠. 뭐 그런 노래들에서 그 작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감정선, 바로 이런 애타는 초조, 설렘, 그렇죠. 질투, 자책 여기서 출발하는 게 아닌가. 소중한 감정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하튼 퍼트리샤 하이스미스가 전략적으로 3인칭 인물에 초점을 맞춰서 그 네. 인물의 시각으로만 서술에 나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이 소설이 갖고 있는 그 형식적인 측면이 결국 소설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적인 측면과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저는 이 작가의 예, 역량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할 수도 있었어요. 네. 그렇죠. 작가가 그런 부분을 보여줌으로써 끌려가는, 우리들은 그렇죠.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예, 그런, 범죄 소설의 대가로서의 네, 네. 면모가 사실은 드러나는 거죠. 그런 여기에. 게 필력이라고 하는 건가 봐요. 네. 그러니까 독자들을 계속해서 몰입시키게 네. 만들 수밖에 없는 지점인데요. 저는 이 캐롤을 읽으면서 동시에 떠올렸던 한국의 작가가 김내성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처음 듣습니다. 네. 김대성은 아니 김내성. 개그맨이고 김내성이라고 있는데요. 네. 그분이 그 우리나라의 탐정 소설
그러니까 추리소설이에요. 탐정소설의 뭐 1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분이 썼던 1950년대에 그 청춘극장이라는 작품을 읽고 있거든요. 네. 예. 근데 그 청춘극장이 김내성이 썼던 그런 다른 여타의 추리소설과는 다른 정말 청춘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막 네. 펼쳐집니다. 무려 5권에 걸쳐서. 근데 욕하면서 읽게 돼요. 왜요? 아니 뭐 보면 대사가 너무너무 촌스럽습니다. 네. 여자가 뒤에서 눈을 가리고 예. 내가 누구게? 그러니까 이제 남자 주인공이 갑분이 옥순이 이렇게 막 그러다가 뭐 정자 아이 몰라 이렇게 나와요. 아이 난 그런 촌스러운 이름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리고 그 여자가 막 퀴즈를 냅니다 남자한테. 네. 러브 곱하기 100 하고 물음표를 딱 찍습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뭘까? 이게 뭘까? 하다가 이것의 정답은 러브 곱하기 100의 정답은 메리지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너무 오글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소설을 제가 자꾸 욕하면서 읽게 되는 게 이게 전형적으로 추리소설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다가 어떤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들이 이별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당시가 또 식민지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쫓는 사람들도 나오고 이게 복합적으로 연결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네. 얘네들은 결국 만나는 건가? 이러면서 독자를 엄청나게 끌고 가는군요. 네. 이게 재밌겠네요. 추리 소설을 쓰는 작가가 로맨스 소설을 쓸 때도 이런 역량이 발휘되는구나. 김내성 작가님은 현재도 활동을 아니요. 돌아가셨죠? 네. 이미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것이 이제 수업 시간에 읽어야 하는 텍스트라서 좀 읽고 있는 건데요. 네. 이게 이제 퍼트리시아 하이스미스의 어떤 캐롤과도 좀 연관되는 부분이 그래 보이더라고요. 보이네요. 네. 테레즈가 캐롤에게 매혹된 까닭이 뭘까요? 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환 씨는? 일단 금발이 강렬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영화를 봤을 때도 야 금발이 미인이죠. 정말 금발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확 눈에 띌 정도의 그 영화 보면서 이 캐스팅을 위해서 염색했을까? 원래 금발인가? 이런 생각하면서 네, 케이트 블란쳇이 저는 정말 매력적이더라고요. 예. 참 캐스팅은 절묘했다고 느껴졌습니다. 특히 케이트 블란쳇 말고도 테레즈도 루니 마라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귀엽고. 네. 근데 저는 결국 캐롤에게 반했던 이유가 영화에서는 설명이 뭐 맞아요. 나오지 않죠. 네. 영화에서는 그냥 미장센으로 이끌려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뭐 왜 그녀에게 반했는지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걸 다 묘사하기는 또 영화가 그렇죠. 네, 힘드니까. 그런 장르도 아니고요. 영화가 그냥 보여주기를 하는 건데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네. 왜 사랑에 빠졌을까? 소설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테레즈는 우선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그 연정을 느끼는 그런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테레즈를 만나기 이전에 그녀가 학교에서 그 수녀 선생님께 이렇게 공부에 가르침을 받는데요. 그렇죠. 그랬던 적이 있죠. 네. 그 수녀가 그 테레즈를 미묘하게 얼리샤 수녀인데요. 네. 미묘하게 바라보고 또 테레즈에게 선물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코드를 심어 놓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테레즈가 애초에 이 어떤 얼리샤 수녀와 같은 여성들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그러니까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 안에 센서가 그렇죠. 있다는 것을 센서라기보다는 그렇죠. 뭐 그런 어떤 성향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예. 그걸 앞에 복선으로 깔아놓고요. 그 다음에 캐롤을 만나기 이전에 한 명 더 나와요. 그렇죠. 맨 초반에 로비체크 나오죠. 부인이라고요. 소설에서 나오거든요. 네. 이 로비체크 부인이 백화점에서 캐롤과 함께 일하는 여성입니다. 중년의 여성인데 네. 이 여성이 테레즈를 집에 초대하거든요. 저녁 먹으러 오라고. 그렇죠.
근데 테레즈가 그냥 따라갑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테레즈가 이상한 감정을 하나 느끼게 돼요. 네. 그 부분 좀 읽어드릴게요. 테레즈가 두려운 건 바로 절망감이었다. 백화점에서 일하는 로비체크 부인의 지친 몸이 뿜어내는 절망감. 트렁크 안에 잔뜩 쑤셔 넣은 드레스에서 흘러나오는 절망감. 로비체크의 못생긴 외모에 찌든 절망감.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보잘것없는 처지일 수밖에 없는 부인의 절망감. 이뿐 아니었다. 테레즈의 절망감까지 보였다. 원하는 모습이 되어 원하는 직업을 갖고픈 테레즈의 절망감. 테레즈의 인생은 그저 일장춘몽일 뿐 이게 진짜일까? 이런 두려운 절망감이 엄습하자 테레즈는 너무 늦기 전에 드레스를 벗어던지고 도망가고 싶었다. 온몸이 쇠사슬에 칭칭 감겨 붙들리기 전에. 네. 예, 테레즈가 로비체크 부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갔을 때 로비체크 부인이 이 본인의 드레스를 테레즈한테 입어보라고 이렇게 그렇죠. 권유를 계속합니다. 이런저런 드레스도 보여주고 네. 이거 입어보라고 젊은 아가씨니까 그렇죠. 또 입혀보고 싶으셨겠죠. 네. 근데 테레즈가 절망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저는 좀 의미심장했는데 이때 느끼는 절망감이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가 아니에요. 우선 그 드레스에서의 절망감이 첫 번째고요. 또 로비체크 부인이 못생겼다. 그 못생긴 외모에서 나오는 절망감이 두 번째고 그리고 그 로비체크 부인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비루한가 그녀의 삶 자체가 뿜어내는 절망감 세 번째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테레즈 본인이 갖고 있는 절망감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해서 지금 백화점 점원으로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기계처럼 그러니까 영혼을 담보 잡힌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재의 자신이 절망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절망감이 지금 테레즈를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어떤 해방을 갈구할 수밖에 없는 심리 상태로군요. 해방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절망의 반대편에 있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뭐 희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절망감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끌릴 수밖에 없는 전제 조건이 여기에 깔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캐롤을 처음 봤을 때 캐롤은 거의 완벽한 사람처럼 나옵니다. 우아하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예, 그러면서 이렇게 마치 그 백화점을 고고하게 떠도는 네, 그런 귀부인처럼 그렇죠. 묘사가 되거든요. 뭐 실제로 그렇고 네, 영화에서 입은 모피 아주 좋아 보이던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그 유일하게 그런 절망감 테레즈가 보기에 그런 절망감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 캐롤이 유일했던 거죠. 네. 네. 물론 캐롤에게도 나름의 그렇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뭔가가 있었지만 그렇죠. 그런 어두운 과거가 있고 또 아픔이 있지만 정말 그냥 처음 딱 봤을 때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이 여자는 내가 없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를 본능적으로 느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또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건 테레즈가 연극 무대 디자이너를 꿈꾼다는 점에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뭘까? 왜 연극 무대 디자이너일까? 결국 허구적인 공간을 창조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이런 테레즈가 결국 꿈꾸고 있는 것이 자기의 삶 자체가 여기 말고 예, 새롭게 부당하고 예, 마땅치 않기 때문에 자기만의 어떤 허구적인 공간을 창조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거야. 그렇죠. 내가 비록 이 현실에서는 주인공이지 않은데 그 현실에서는 그렇군요. 예. 그런 욕망이 또 담겨 있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존재로서 자리매김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그런 점에서 다른 무대를 구축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세계의 무대와는 다른.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상의 법칙에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테레즈는 결국 자신의 사랑에 대해서 굽히지 않거든요.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본인이 캐롤을 좋아하고 캐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주변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캐롤보다 오히려. 캐롤보다 오히려 그렇습니다. 맞아요. 캐롤을 한번 도망갔죠. 네. 근데 테레즈는 돌진하거든요. 돌진. 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사랑을 계속해서 본인의 사랑을 지속하고자 하는 이 측면은 제가 봤을 때 연극 무대 디자이너를 꿈꾼다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퍼트리샤 하이스미스는 연극 무대 디자이너 대신에 이제 작가라는 것을 위치시켜 놓으면은 딱 들어맞는 자전적 구조네요. 근데 퍼트리샤 하이스미스는 뭐 인터뷰에서 주변 지인들에게 고백할 때는 캐롤이 본인의 어떤 성향을 많이 투영한 캐릭터다라고 말을 해요. 성향 투영 면에서는 또 그렇군요. 그러니까 본인을 많이 반영했다라고 하는데요. 그거야 뭐 예. 네. 누군가 돌진해줬으면 좋겠는 뭐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군요. 네. 저는 테레즈가 그러니까 너무 적극적이어서 좀 깜짝 놀라기도 했어요. 그 처음에 이렇게 운명적으로 만났잖아요. 근데 테레즈가 아무 행동도 이후에 취하지 않았다면 그 둘의 인연은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마치 소개팅을 했는데 네. 애프터 안 하면 그렇죠. 애프터 안 하면 뭐 끝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누가 애프터를 둘 중에서 먼저 하느냐가 그 사랑이 이루어지느냐 마느냐의 관건인데 먼저 대쉬하는 건 테레즈예요. 그리고 캐롤은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합니다. 크리스마스 카드를 캐롤한테 테레즈가 보내고 또 캐롤이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둘은 이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카드를 먼저 보낸 사람이 애프터 신청자군요. 그렇죠. 네, 저는 또 나름 전화를 걸었으니까 캐롤이 적극적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죠. 그 안에 매개가 있었기 때문에 캐롤의 행위가 이어질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캐롤은 남성적인 측면이 확실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어떤 사랑의 어떤 진취성 이런 건 남성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정신 분석학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남성이라는 주체는 되게 여자가 하는 대로 오히려 연약합니다. 연약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남성성은 강하고 뭔가 이렇게 저돌적이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측면이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에요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네. 오히려 여성적인 그러니까 정신분석학에서의 여성이 훨씬 더 강하고 또 어떤 난관을 돌파해 나가는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테레즈가 정확하게 또 그 역할을 수행하죠. 예. 근데 이 캐롤의 중요한 그 장면 중에 하나가 결국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떠나는 장면인데요. 네. 그 두 사람이 여행에서 뭐 어떤 것을 겪고 또 그 사설 탐정이 그 두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예, 뭐 그런 것들은 저희가 뭐 여기에서 세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오히려 제가 여러분께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던 건, 그 여행에 반대했던 인물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여행에, 그리고 두 사람의 사랑에 질투를 느꼈던 두 인물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그게 바로 애비와 리처드라는 인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애비는 캐롤의 친구. 네. 여자고요. 네. 리처드는 테레즈의 남자친구라고 할 수 있는 남성입니다. 예. 자, 애비는 캐롤이 테레즈를 만나기 이전에 캐롤과 친구 이상의 정말로 사랑했던 그런 인물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애비는 테레즈와 캐롤이 만난다고 했을 때 질투해요. 찾아와서 말을 빙빙 돌리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테레즈한테. 네. 그런 측면에서 질투를 느끼는 연적이죠. 네네. 연적. 네. 캐롤 많이 좋아하죠? 애비가 물었다. 테레즈는 그 말에 뼈가 느껴졌다. 적대심이 아닌 질투심에 가까웠다. 네. 왜요? 왜라뇨? 그럼 당신은 왜죠? 애비의 눈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우린 캐롤이 4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예요.
테레즈는 입을 다물었다. 아직 나이도 새파랗게 어리고 21 맞죠? 아니요, 아직 안 됐어요. 요즘 캐롤이 마음고생이 심한 것도 알죠? 네. 이제 캐롤이 외로운 신세가 됐어요. 애비는 시선을 고정한 채 말을 이어갔다. 그래서 캐롤이 저를 만난다는 말씀을 하시려는 건가요? 테레즈가 차분히 물었다. 저더러 캐롤을 만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애비는 눈을 깜빡이지 않다가 2번 깜빡였다.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당신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캐롤에게도 상처 주지 말고요. 전 캐롤에게 상처 준 적 없어요. 제가 왜 그럴 거라 생각하시죠? 애비는 여전히 테레즈를 경계하며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아니요,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애비는 이제야 알겠다는 듯이 대답했다. 그리고 특히 더 마음에 든다는 듯 미소로 얼굴을 이완시켰다. 그런데 테레즈는 그 미소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얼굴 표정을 숨기지 못한다는 사실이 떠오르는 순간 테레즈는 고개를 숙이고 테이블을 쳐다보았다. 애비는 레스토랑에서 나오더니 이 블록을 한 바퀴 돌고 싶다고 했다. 테레즈는 그러자고 하긴 했지만 애비가 지겨웠다. 지나칠 정도로 자만심이 과도하고 배려도 없이 불쑥 질문을 묻는 바람에 애비에게 이용당한 기분이 들었다. 게다가 애비는 점심값도 내지 못하게 말렸다. 캐롤이 당신 생각 많이 해요. 재주가 많은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랬어요? 테레즈는 반신반의하면서 물었다. 한 번도 그런 말 안 하던데요? 좀 더 빨리 걷고 싶었지만 애비가 자꾸 뒤로 쳐졌다. 캐롤이 당신 생각 많이 한다는 거 꼭 기억해요. 캐롤이 같이 여행 가자고 할지도 몰라요. 테레즈는 고개를 돌렸다. 애비가 테레즈를 보며 악의 없이 웃고 있었다. 제겐 그 말도 안 하던데요? 테레즈는 차분히 말했지만 심장이 미칠 듯이 쿵쾅거렸다. 캐롤이 분명 물을 거예요. 같이 갈 거죠? 테레즈보다 애비가 왜 먼저 이 사실을 아는 거지? 테레즈는 화가 치밀어 얼굴이 화끈거렸다. 대체 이게 뭐지? 애비가 나를 싫어하나?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지? 다음 순간 치밀어 올랐던 화가 가라앉더니 나약하고 쉽게 상처받고 무방비한 테레즈만 덩그러니 남았다. 테레즈는 이렇게 상상했다. 애비가 테레즈를 벽으로 밀어붙이고 이렇게 말할 것만 같았다. 말해. 캐롤한테 뭘 원하지? 내게서 캐롤을 얼마나 뺏어갈 셈이야? 그럼 테레즈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캐롤과 같이 있고 싶어요. 같이 있는 게 좋다고요. 리처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리처드는 근데 본인은 테레즈의 남자친구라고 생각하지만 네. 테레즈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는 너를 애인으로 생각한 적이 없는데? 라고. 리처드는 더 발을 동동 구르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리처드가 계속 테레즈한테 유럽 여행 가자 그러거든요. 근데 테레즈는 계속 거부합니다. 근데 캐롤이 우리 여행 갈래? 라고 했을 때 테레즈는 단번에 승낙해버리죠. 리처드가 엄청 화를 냅니다. 네. 화날만 하네요. 근데 리처드는 어떻게 보면 저는, 좀 맹목적인 남자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상대방의 감정에 별로 신경을 안 쓴다고 할까? 테레즈에 대해서 되게 관대한 척 하는데, 실제로 보면 테레즈가 정말 어떤 마음인지, 그리고 테레즈가 계속 밝히거든요. 나 너 좋아하지 않아. 나 너랑 연애할 수 없어. 라고 말을 하는데도 끊임없이 괜찮아. 내가 기다릴게. 내가 잘할게. 라고 계속 하거든요. 네. 어디서 많이 본 캐릭터네요. 네. 네. 근데 만약에 이게 테레즈였다면, 네. 얘를 어떻게 하지? 답답했겠어요. 아니, 진짜 싫어서 싫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캐롤이 좋다고 얘기하는데, 얘는 왜 이렇게까지 나한테 할까? 물론, 정말 리처드가 극단적인 어떤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예,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글쎄요. 리처드라는 인물이, 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보통의 관념을 가진 그냥 그런 인물로 그려지죠. 예. 예. 리처드는 아무튼 뭐
좀 레슨이라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약간 답답한 캐릭터네요. 그렇죠. 연애에 대해서. 그러니까 끈질기게 테레즈한테 매달리는 이 남자의 사랑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연민도 가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폭력적으로 보였다는 예, 것을 좀 이야기하고 싶었고요. 네. 애비의 경우에는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캐롤이 나중에 테레즈한테 애비 나랑 사랑한 친구지. 근데 딱 2달 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는 또 앞으로 테레즈와 캐롤이 어떻게 될지도 뭔가 불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약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테레즈와 캐롤이 처음에 열렬히 사랑을 하고 좀 마지막에 만나죠. 근데 그 사랑이 마냥 긍정일 수 없는 것이 저는 어떻게 보면 캐롤의 사랑이라는 것은 되게 불꽃 같은 사랑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이지 않아요. 어찌 보면 이기적일 수도 있고 굉장히 이기적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소설이 해피엔딩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정말 해피엔딩일까? 그 이후의 삶은 어땠을까? 예, 굉장히 질척질척하고 오히려 캐롤이 먼저 테레즈를 다시 떠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이 애비라는 캐릭터가 갖고 있는 역할도 있다는 겁니다. 애비의 예언 같은 건가요? 그럼 그러니까 애비의 예를 통해서 캐롤이 어떤 캐릭터인가를 간접적으로 제시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리처드와 테레즈가 연날리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리처드 집에 가서 이렇게 막 연을 이렇게 날리거든요. 그걸 보면서 테레즈가 되게 좋아합니다. 와, 연이 예쁘다, 잘 날아간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막 잘 놀고 있다가 마지막에 리처드가 그 연줄을 끊어버립니다. 어이쿠. 연예계 자유를 주는 건가요? 뭐 그렇다기보다 이제 그냥 계속 높이 올라가니까 이제 끊어야지 하고 끊어버리는데 그걸 보고 테레즈가 펑펑 웁니다. 테레즈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연 밑으로 새 한 마리가 날아갔다. 정사각형 연이 점점 작아지더니 사라지는 것 같았다. 돛을 일렁이며 멀어져가는 배처럼 보였다. 저 연이 무언가를 의미하는 것 같았다. 바로 이 순간, 저 특별한 연. 리처드, 왜? 테레즈는 리처드를 곁눈질했다. 그가 손을 앞으로 내밀고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서핑보드를 타는 자세와 비슷했다. 사랑을 몇 번이나 해봤어? 리처드가 짧고 거칠게 웃음을 터뜨렸다. 너 만나기 전까진 한 번도 못 해봤어. 해봤잖아. 2번 해봤다고 그랬으면서. 그런 것까지 치면 12번도 더 해봤지. 리처드는 다른데 정신이 팔려 퉁명스럽게 대답을 뱉었다. 연이 아치를 그리며 내려오기 시작했다. 테레즈는 목소리를 바꾸지 않고 다시 물었다. 남자랑 사랑해본 적 있어? 남자? 리처드가 놀라서 되물었다. 응. 5초 후 그가 입을 열었다. 아니?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마 대답하기 곤란했겠지. 테레즈는 생각했다. 만약 그랬다 한들 어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겠어? 테레즈는 이렇게 묻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이 질문은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았다. 테레즈는 시선을 연에 고정시켰다. 테레즈와 리처드는 같은 연을 바라보지만 각자 전혀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런 얘기는 들어봤지? 테레즈가 물었다. 무슨 얘기? 남자 좋아하는 남자 얘기? 당연하지. 리처드는 이제 허리를 세우고 연줄을 감았다. 손가락 8개로 원래의 연줄을 감았다. 그가 귀를 열고 있음을 알고 테레즈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아니, 남자 좋아하는 남자 얘기가 아니라 2 사람이 갑자기 사랑에 빠진 거지. 이를테면 남자, 여자끼리. 리처드의 표정은 둘이서 정치 얘기를 할 때와 다르지 않았다. 나더러 그런 사람 아냐고 묻는 거야? 몰라. 테레즈는 그가 다시 연을 더 높이 날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을 이었다. 그건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지, 안 그래? 그는 계속 연줄을 풀었다. 그건 괜히 일어나는 게 아니야. 배경을 살펴보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 맞아. 그녀는 맞장구를 쳤다.
캐롤에 대한 감정은 사랑일까 아닐까? 그것이 뭔지조차 모른다니 얼마나 어리석은가. 테레즈는 사랑에 빠진 여자들 얘기를 들어봤다. 그리고 그런 여자들이 어떤 부류인지,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았다. 테레즈나 캐롤은 그런 외모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캐롤에 대한 테레즈의 감정은 사랑을 확인하는 시험을 모조리 통과했으며 사랑을 정의하는 내용과도 다 맞아떨어졌다. 당신이 보기에 내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테레즈가 감히 물을지 말지 갈등도 하기 전에 불쑥 질문이 튀어나왔다. 뭐? 리처드가 웃었다. 여자랑 사랑에 빠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적 없었잖아. 없었지. 테레즈는 묘하게 대답을 얼버무렸다. 리처드는 테레즈의 묘한 톤을 눈치채지 못했다. 테레즈는 생각했다. 젠장. 리처드는 땅바닥에서 튕기며 미친 듯이 굴러가는 얼레를 잡으려고 달려갔다. 얼레도 이 땅을 뜨려는 걸까? 잡아볼래? 리처드는 도로 얼레를 주워들고 말했다. 몸이 정말로 붕 뜬다니까. 테레즈는 얼레를 받아들었다. 연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연은 이제 거의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다. 테레즈가 두 팔을 위로 뻗자 연이 그녀를 끌고 올라가는 것 같았다. 몸이 붕 뜨는 달콤한 느낌이 들었다. 연이 온 힘을 긁어모아 진짜로 들어올리는 것 같았다. 풀어! 리처드가 팔을 휘저으며 소리쳤다. 입이 쩍 벌어지고 양쪽 뺨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줄을 풀라고. 이게 다 푼 거야. 잘라내야겠다. 테레즈는 방금 전 무슨 소린지 믿기지 않아 그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리처드가 코트를 부석거리며 칼을 찾고 있었다. 자르지 마. 테레즈가 만류했다. 리처드가 웃으며 달려왔다. 자르지 말라니까. 테레즈가 화를 냈다. 미쳤어? 테레즈는 손이 아팠지만 얼레를 더 꽉 붙들었다. 자르자. 이러면 훨씬 재밌어. 리처드가 고개를 쳐들고 있어서 테레즈와 막무가내로 부딪혔다. 테레즈는 얼레를 옆으로 획 틀어서 리처드의 손을 피했다. 화가 나고 놀라서 말문이 막혔다. 순간 공포스러웠다. 리처드가 진짜로 미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테레즈는 비틀비틀 뒷걸음질 쳤다. 줄이 끊기고 손에 든 얼레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당신 미쳤어? 정신 나갔어? 테레즈가 고함을 쳤다. 그냥 연이잖아. 리처드가 웃으며 허망하게 날아가는 연을 올려다보았다. 테레즈는 덜렁거리는 연줄이라도 쥐려 했지만 허사였다. 왜 그랬어? 눈물이 그렁그렁 고인 말투로 쏘아붙였다. 얼마나 예뻤는데. 그냥 연인데 뭐. 리처드가 다시 말했다. 하나 더 만들어줄게. 네. 그러니까 이것이 소설에서 또 중요한 상징성을 띠고 있죠. 왜 테레즈는 연에 집착하는 것일까? 캐롤과 본인의 사랑을 은유하고 있다고도 생각해요. 네. 연처럼, 그러니까 내가 저 연을 이렇게 계속 조종하는 것처럼 아름답게 그 연을 계속해서 자유롭게 내가 조종하고 싶은데 저것이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끊어져서 날아갈 때. 그러니까 마치 캐롤과 자기의 사랑이 그런 식으로 어떤 요인에 의해서 끊어져서 날아갈 때의 그런 두려움 같은 것이 이 장면에서 또 은유화돼서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펑펑 울었구나. 아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 보이네요. 모릅니다. 네네. 네. 예, 뭐 캐롤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영화보다 이 소설에 그 이야기하지 못하고 더 풍부하게 들어있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네. 저희가 좀 약간 맛보기식으로 이 캐롤을 설명드린 건 결국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거나 혹은 영화를 보신 분들이 소설을 한번 또 읽어보시면 어떨까. 네. 동기부여를 그렇죠. 좀 해드리고 싶은 차원에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낭만서점은 언제나 여러분의 독서 생활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팟캐스트고요. 특히나 저희들의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구매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캐롤에 대해서 비평을 했다고 하기는 어렵고요. 그냥
맛보기를 했다. 네, 둘러싼 이야기들을 좀 나누어 봤을 뿐이죠. 네. 네. 저는 이 캐롤이라는 작품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또 강렬하게 다가왔던 건 미장센 얘기와도 뭐 연결된 얘기일 수 있는데요. 그 아름다운 장면들 속에서 금기된 사랑에 대한 욕망을 아름다운 미장센이 더 극대화해서 보여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감정선을 따라갈 때 느끼는 희열이라면 희열? 네,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이 캐롤을 그러니까 왜 좋아하냐면 캐롤이라는 인물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작품 작품이요. 얘기하시는 거죠. 네. 여성과 여성의 사랑으로 읽히는 게 아니라 여기 대사에도 있는데 나한테 당신은 그냥 당신이에요. 라고 하는 대사에서 드러나는 네. 그냥 당신이 여자든 남자든 상관이 없다. 네. 외계인이어도 상관없다. 네. 그냥 당신은 그 자체로 나한테 의미 있는 사람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난 당신을 사랑한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저한테 일깨워주는 가르침은 뭐냐면 사랑은 언제나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취직한 다음에 연애라든가 취직을 하고 나서 만약 연애를 한다고 하면 아유 뭐 너 돈 좀 어느 정도 모아 넣은 다음에 누구랑 그냥 안정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과 만나서 해야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제약들 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내재화하고 있는 사랑에 대한 조건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이랑은 안 돼. 라든가. 근데 저는 그런 선입견들, 그런 편견들에 대해서 이 캐롤이라는 책이 대항하고 있다. 안 그래도 돼. 그냥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그냥 너한테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적인 조건이 무엇이든 간에 거기에 걸어라고 말해주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저한테 사랑의 제가 믿고 있는 사랑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환기시켜주는 소설이라서 전 좋았죠. 네, 맞아요. 환기가 되는 부분 그리고 작품으로나마 뭔가 자유로움을 느끼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둘이 여행 떠날 때 느끼는 모르겠어요. 모든 로드무비에서 제가 느끼는 희열인데 네,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랑이 설령 깨질지라도 뭐 그럼 어떤가? 캐롤과 테레지가 헤어져서 각자 다른 사람을 또 다시 사랑한다고 해도 네. 저는 이런 인생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책이 가득한 그리고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서점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낭만서점 44회 나한테 당신은 그냥 당신이에요 라는 제목으로 퍼트리샤 하이스미스의 캐롤이라는 작품을 다뤘습니다. 네, 저희는 45회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가 다룰 책은요, 나츠메 소세키의 네. 나는 고양이 로소이다. 발음 잘하셔야 됩니다. 네. 나츠메 소세키의 나는 고양이 로소이다. 소세키? 네. 소세키. 제가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네. 아주 위트 있더군요. 그럼요. 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저희는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